맨체스터 시티의 현재 어려운 상황은 수요일에 유벤투스에게 패배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노가웃 스테이지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최근 그들의 성적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우려스럽습니다. 최근의 패배는 그들이 최근 10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었고 그 기간 동안 7패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대회에서든 그들을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과르디올라는 이러한 부진한 성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적의 챔피언 군단의 이미지는 사라졌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 경력에서 전례 없는 추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특히 국제 경기 기간 이전에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2주 동안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변화로 인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부상으로 선수들을 잃었고 특히 로드리를 잃었습니다. 이 미드필더를 잃은 것은 시티가 제대로 경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위의 의견은 100% 정확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 몇 가지를 추가할 것입니다. 펩 과르디올라에게 있어 맨시티 프로젝트에서 그의 임무는 2년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가 언제든지 팀을 떠나고 싶다면 그는 맨체스터 시티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감독으로서 영광스럽게 떠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성공 주기는 전환기와 연결됩니다. 이 전환기에 당신이 펩이라면 자문해 보십시오.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국을 정복했고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했습니다. 성적 면에서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도전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감독의 경력은 항상 양질의 강력한 선수단을 가진 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맨시티에서는 선수 영입에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펩은 이전 팀에서 어떤 유산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펩이 해결하고 싶은 도전입니다. 선수단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2시즌 동안 많은 어린 선수들이 1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페예노르트와의 경기에서처럼 그들의 후보 명단을 보면 절반이 어린 선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군 선수 수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운영 정책입니다. 포지션 로테이션과 조건 생성,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고 다재다능한 주요 선수 그룹입니다. 이는 이전에 그들이 비슷한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2~3명의 선수를 보유했던 것과 다릅니다. 세대 교체를 이루는 것은 어떤 팀이든 해야 할 일이며 승격과 경기력 유지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대회와 여러 시즌에 걸쳐 경기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선수라도 과부하가 걸리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계속해서 경기한 후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한 로드리입니다. 데 브라이너, 베르나르두 실바, 심지어 포든조차도 더 이상 경기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펩은 이러한 피로와 과부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즌 초반에 기꺼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시티가 계속해서 승점을 잃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첼시와 4대4 무승부, 토트넘과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미친 듯한 경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4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과부하 문제는 이미 나타났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기 부상으로 인해 운영 방식에 대한 2가지 요소가 주목할 만합니다. 선수들의 폼, 신체 상태, 전술 운영 방식입니다. 과부하, 피로, 부상에 대한 첫 번째 요소는 펩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의 문제에 대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들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선수가 없을 때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국가대표팀 소집 기간에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전술입니다. 로드리의 부재가 경기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맨시티는 최근에 패배 행진에 빠지기 전까지 좋은 결과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점이 많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드리의 부재는 공격과 수비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드필드에 구멍이 생겨 2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격진은 다양성을 잃고 골문에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수비진은 첫 번째 방패를 잃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수들은 더 높은 강도로 경기했지만 이는 펩이 항상 추구했던 포지션 플레이 구조를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펩이 트래블을 향해 추구했던 성공 공식은 공을 소유했을 때 3-2-5 포메이션으로 구축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스톤스는 종종 미드필드로 올라가 로드리를 지원하고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미드필더가 혼자서 미드필드에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스톤스는 그 시즌 이후 종종 부상을 당했고 아칸지와의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선수인 니코 루이스가 더 많이 기용되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서든 이 선수는 중앙 미드필드로 이동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인을 연결하고 로드리를 해방시키는 요소는 선수의 수준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전의 칸셀루나 진첸코와 비교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로드리는 미드필드에서 공을 순환시키는 책임을 전적으로 맡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는 다시 한번 로드리의 위치를 포위하여 이 선수의 플레이 공간을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는 여러 겹의 수비 블록을 설정하여 중앙 통로를 막고 그럼으로써 홀란드를 팀의 나머지 선수들과 고립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맨체스터 시티는 공을 양쪽 측면으로 더 많이 보내야 했고 공간이 너무 적을 때 크로스는 골을 노리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팀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득점 기회를 높이기 위해 한 선수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 3-1-6 포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제 중앙에서 뛰는 로드리는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했고 특히 역습 상황에서 수비를 해야 했습니다. 로드리는 첫 번째 방패가 되어 상대의 공 소유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속도를 늦추고 팀이 수비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업무량으로 인해 로드리와 같이 최고 수준의 선수라도 체력이 소진되고 결국 부상을 당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 내내 펩 과르디올라는 로드리와 함께 뛰고 그의 부담을 덜어줄 선수를 찾았고 그는 이 역할에 리코 루이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선수의 성장이 너무 느렸기 때문에 로드리의 임무는 더욱 커졌습니다. 로드리 플러스1 공식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팀의 주요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포지션 플레이 방식으로 경기하고 싶어하는 거의 모든 팀에서 일어납니다. 몇 년 전 아스날도 파티에 의존했고 파티가 없으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사비가 부스케츠를 대체할 선수를 찾지 못해 바르셀로나에서 경질되었습니다. 심지어 펩 과르디올라와 같은 거장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고 자신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체 선수는 코바치치였는데 확실히 로드리와 비교할 수 없었고 미드필드에서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전진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의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의 원거리 수비 능력과 역습 방어 능력은 좋지 않았고 그 결과 상대는 맨시티의 수비진을 직접 공격으로 돌파했습니다. 이는 브라이튼이 2-1 역전승을 거둔 방식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펩의 목표는 한 명을 더 기용하여 공격진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 창의성 부족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동시에 상대 미드필더를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조금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스템에서 공격이 효과적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역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문제가 익숙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에릭 텐 하그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시기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미드필드에서 모든 책임을 카세미로에게 맡기면서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고 갑자기 펩이 텐 하그가 된다는 유머러스한 밈이 기묘하게 의미가 생겼습니다. 두 명의 대머리 감독 모두 공격진의 질에 베팅하여 수비 문제를 보완했지만 공격진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상대는 그 허점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격하는 대신 이 두 감독은 공격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결국 역습을 당했습니다. 물론 펩이 이룬 업적을 고려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감독처럼 경질될 일은 없겠지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허점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습관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코바치치도 결국 부상을 당했습니다. 긴도아는 2021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첼시를 상대로 펩에게 패배를 안겨준 적이 있었지만 이제 그는 다시 기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도안과 리코 루이스가 중앙에서 뛰는 것을 보면
그들의 약한 경합 능력이 맨시티의 미드필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수비진도 허약합니다. 과르디올라는 종종 실수를 하지만 가장 건강한 선수입니다. 맨시티의 문제는 공격과 수비의 불균형, 폼 저하, 주요 선수들의 과부하,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패는 팀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펩조차도 때때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사이 포트볼의 콘텐츠를 보고 계십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인사이 포트볼의 제작팀을 응원하는 뜻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하셔서 최신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